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금 강원도 원주 중천철학도서관의 중천학당이고요. 2020년에 이어서 올해 2021년에도 새로운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원주 소재 상지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시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그 3차 총 6회에 걸쳐서 내 마음속 생각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철학 관념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제목은 좀 철학적이죠? 매우 철학적. 네, 거창한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철학문,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을 다녀오신 선생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광화문, 이렇게 해서 좀 이 오늘날 현재 시점에서 한국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전통 철학과의 상관성 속에서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중요한 어떤 철학적 전통 혹은 의미,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방송 강의, 이 중천학당을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가 사실 저희가 와 있는 이 도서관에 이름을 남기신 그 중천 선생님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회 1차 부는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이제 중천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1부로 하고, 또 2부에서는 중국 철학을 소재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또 이런 이야기를 잘 들려주실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신 선생님은 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셨다가 현재는 강릉에 있는 율곡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박원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코로나 시국에서 지내는 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들처럼 방콕하고 있으면서 개인 방역 철저히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밀린 숙제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밀린 숙제가 뭐 어떤 게? 항상 평소에 이거는 내가 좀 해야지, 이런 거 미리 좀 써놔야지, 이런 것들, 또 뭐 밀린 글 같은 것을 좀 손을 본다든가. 그래서 이거 좋은 찬스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나고 보면 그냥 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게 아마 일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뭐 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평생 그 숙제를 남기지 않고 다 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또 말을 너무 또 오해받을 말을 했네. 그러니까 게을러서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 부지런하신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게을러서 부지런하고 못했다. 담싸한 사람이라 네. 가지고.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방송은 이제 우리가 마치 현재 그 천안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천안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중국을 상징하는 네. 장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비록 여기는 이 중천철학도서관의 중천제라고 하는 곳이지만 천안문 한복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중국 철학을 한국으로 가져온다라고 할 때 수많은 창구나 통로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중천 김충렬 선생님은 아주 중요한 그 네. 창구 가운데 네. 하나였죠. 그렇죠. 그 선생님은 그 중천 선생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피소드나 일화 같은 건 없으신가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이제 방장이라 그러죠. 선생님 연구실에 있는 조교를 보통 방장이라 그러는데, 제가 박사 들어가 가지고 한 3년 동안 방장을 했어요. 물론 1년 동안은 선생님이 이제 연구 교수로 LA를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방만시켰는데,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선생님을 뭐 옆에서 뵈면서 느낀 어떤 소회라든가 또 에피소드는 좀 있는데,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렇게 평소 뭐라 해야 되나, 그 상당히 성격이 담백하시죠. 그리고 좀 어떤 식으로 좀 어린애 같은 심성을 가지셨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뭘 이렇게 꽁치고 있으면서 표현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뭐가 있으면 바로바로 툭툭 얘기를 하시고, 또 그건 금방 또 이렇게 그 머리에서 지우시고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그래서 불만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하세요. 뭐가 어떻다 그러는데 학교에 대해도 불만이 많죠. 그래서 한번 이따면 내가 말하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방장을 했을 때 선생님 방에 그 책상이 우리 옛날 말로 호마이카 책상이라고 그러죠. 그 반짝반짝하는 거. 상당히 낡은 책상이었어요. 선생님 맨날 일단 뭐 신기해 불편하시면 학교에서 교수를 이따구로 대접하냐고 이게 책상이지 뭐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저 책상이 되게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걸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하루 이제 행정실에다가 전화해서 이 책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상을 이제 행정실에서 며칠 있다 바꿨어요. 책상이 이제 좀 반듯하고 멋있는 책상이 왔죠. 그래서 나는 이제 선생님 이제 나오시면 이제 칭찬을 받겠구나. 잘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시더니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거 누가 바꿨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책상 항상 마음에 안 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고대 계실 때 그 앞에 계시던 분 중에 이제 김경탁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 일종의 그분 자리를 선생님이 들어가신 이제 형식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김경탁 선생님이 쓰시던 책상인데 누가 이걸 없애라 그러냐고 언제 내가 없애라 그러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당장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저기 머리가 하얗게 됐죠. 그래서 행정실에 전화해서 그 책상 어디 갔냐 이랬더니 벌써 이미 해체돼가지고 없었다 그래요. 선생님한테 찾아놔 그리고 이제 가셨고 그러니까 그날은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날은 참 아주 참 머리가 아팠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떡해요. 그 다음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책상이 이미 없어졌답니다 이랬더니 또 그때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혼이 날 줄 각오하고 있는데 또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러셔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모든 에피소드를 관통하고 있는 게 뭐 선생님 제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의 가장 큰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우리 뭘 화낼 땐 불같이 화내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웃을 땐 웃는데 그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논어에 보면 불촌노라 그러잖아요. 화를 옮기지 않는다. 화 날 때는 확 벼락같이 화를 내시는데 지나면은 그것도 없어.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지금 대부분 선생님 돌아가신 10년이 넘었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다른 선생님 제자들보다는 좀 모이는 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선생님 제자들이 그러죠. 중천 선생님 제자들은 뭐 어떻게 돌아가신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무슨 그걸 하면 이렇게 모이냐 이러는데 그건 뭐 우리가 꼭 모이자고 무슨 도움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마 학생들이 제자들이 아마 그런 선생님의 어떤 그 학문적인 것은 물론 이제 또 깊이가 있었지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매력 그런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이제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에피소드로는 인간적인 매력까지는 안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그게 왜 제자들인데는 그게 아주 그게 뭐냐면은 그 학교에 계실 때 선생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엄하신 걸로 보여요. 또 충렬이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아주 클래시컬한 이름이죠, 그죠? 충성충자에 매울열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구나 거기다 이제 중국 철학의 유가 철학 이런 거 하시니까 저 양반은 보나마나 뭐 외통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잘 웃지 않으시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조금씩 접하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심정 마음으로 교류를 하다 보면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네 이런 식의 생각을 종종 하게 돼. 그래서 그걸 아마 제자들이 제일 선생님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으로 치죠. 철학적으로 치면은 천진. 뭐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타가 말하는 동심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쿨한 거죠. 쿨한 거죠. 네. 그게 특히 이제 나이 먹어갈수록 저도 그런데 이제 50 간 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니까 부끄럽긴 하지만 정말 힘든 게 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사람이 유해져야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화를 내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를 안 내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를 낼 땐 내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불같이 화날 땐 내고 대신 중천 선생님처럼 그 화를 마음에 담아두거나 화를 낸 사람에 대한 그 화의 감정을 끌고 가지 않는 거.
그게 오히려 그게 또- 제일 힘든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일단 화는 낼 수 있으니까 네. 화를 내면 안 돼 이렇게 자기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런 거. 아, 이제 그 뒤끝이 없는 거. 그 오죽하면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석사 때는 이제 박사 선배들은 선생님하고 많이 아는 사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석사들은 선생님만 뵈면은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별로 평소에 웃지도 않고 뭐 말씀도 이렇게 약간 나지막하시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석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도 안 돼가지고 야 우리 한번 선생님 댁에 가서 좀 사적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전 선생님 저 우리 어려움도 좀 하소연하고 좀 이렇다고 갔어요. 그때 신영동 계실 때인데 구기동 삼거리 석사들만 박사들인데 연락 안 하고 석사들만 이제 모여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언덕 위에 집이 있었는데 그 아래 그 슈퍼인가 어디서 좀 모여서 이렇게 작당을 하고 나서 마음을 다잡고 가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마침 또 선생님이 그날 안 계셨어요. 아, 그래서 사모님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 이래저래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사모님이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데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도저히 그게 연결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박사를 들어오고 또 이렇게 선생님 오래 이렇게 교류하다 보니까 아 이게 선생님 이제 진면목이 그렇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죠. 그 저는 학회 때 한 두어 번 정도 이제 네. 그 중천 선생님하고 따로 한 두세 마디 정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눠본 기억밖에는 없는데 첫 번째 인상은 굉장히 강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외부적으로 보면 네. 첫인상이 그래요. 네. 첫 번째는 되게 강하시다는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냥 학자시구나. 정말 전형적인 그 학자 스타일이셨는데 그 보니까 1931년생이시더라고요. 예, 2008년도에 이제 타계하셨으니까 비교적 그래도 요즘 연배로 하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요즘 기준으로 또 보면.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좀 노년에 이렇게 좀 그 학문을 좀 정리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좀 많이 세우신 걸로 아는데 그거에 비춰봐도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고. 그렇네요. 요번에 그 저 전집 작업하면서 이제 유고들 정리하면서 그 컴퓨터에 이제 장자철학 강의 파일이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리해서 이번 그 전집 중에 하나로 이제 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 어쩐 그런 이 저술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너무 좀 아깝게 돌아가시고. 선생님 평소에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96까지 산다 그랬어요. 나는 96까지 산다. 그래서 그 동양 주역식으로 뭘 계산을 하시면서 96이 완전 수다 이러면서 96까지 산다 항상 그러셨는데 하여튼 되게 좀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죠. 네. 제가 그 뜻을 두셨던 작업들을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고 가셨다면 후학들에게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철학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 동양 철학한다라고 하는 거 갈수록 더 외로워지지 않으시나요? 뭐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철학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은 어떻게 보면 용도 폐기된 그냥 동호인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지금 강단 철학은 죽었지만 이제 시민 쪽에서의 철학은 이제 많이 활성화됐었다고 이랬었는데 한때 인문학의 위기 얘기할 때 그건 강단 인문학의 위기지 어떤 그 대중 인문학의 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그건 기회다라고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저 촌에서 그렇죠. 대처는 잘 돌아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요즘 그 대중 인문학이나 대중 시민사회 어떤 철학 같은 것도 거의 동호인 모임 쪽으로 쪼그라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 대학 입학하실 무렵에는 이 철학하면은 앞으로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 안 들으셨나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철학을 한다니까 무슨 남자가 철학을 하냐. 그래서 그럼 철학을 여자가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일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남자가 철학을 하냐. 그게 아마 철학은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이 아. 글이나 이러니까 남자가 활달할 게 아니다, 활달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든지 그런 생각하신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사실 뭐 우리 때는 뭐 공부하다 보면 대학원 갈 거고 대학원 졸업하면 교수 될 거고 어쨌든 뭐 이런 막연한 그것들을 그렇죠. 가지고 네.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학교라든가 어떤 교육계의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많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부분 이제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하고 그 또 학위를 받고 하면은 그 학계에 자리 잡는 게 그렇죠. 당연할 일반적인 텐데 코스였죠. 문제는 뭐냐면 박사 학위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대학의 그 교수 자리가 사라져가는 저 시대를 학교가 많이 만나서 없어졌죠. 네, 그리고 또 무슨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해서 좀 뭐 무슨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붙은 과로 많이 바뀌고 그랬죠. 네. 그런 것에 비하면 그 중천 선생님이 그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부임하신 게 1970년? 70년이죠. 네. 아마도 그때부터가 이제 한국에서 국학에 대한 전통 학문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고 이게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 그게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점점 분위기가 좀 떨어지는 어찌 보면은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국 사회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각광받았던 그 시기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그렇죠. 또 그 시기에 활동을 하셨고 또 그런 시기를 만드신 어떤 역할도 사실 그렇네요. 하셨고 네. 그랬죠. 그래서 그 중국 철학을 지금 이제 우리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통상 이제 중천 선생님은 이제 우리 그 현대라고 봐야 되죠. 20세기 이제 중반이라든가 그 이전 시대로 왔으니까 보통 2세대 동양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세대는 보통 이제 그 고려대학교 계셨던 이상은 선생이라든가 김경탁 선생님, 네. 그다음에 저 뭐 동양 철학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대 박종원 교수라든가 네. 성균관대 유승국 선생님 이런 네. 분들이 유승국 선생님이나 연세대에 계시던 배정호 선생님은 191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 분들이고 지금 말하는 이상은, 김경탁, 뭐 박종원 이런 분들은 1900년대생이거든요. 선생님이 1941년생이니까 앞에 분들하고 이제 한 세대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그 앞에 이상은, 김경탁 뭐 이런 분들을 1세대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그 현대 학문으로서의 철학, 전통적인 경학이 아니라 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강단에 시작된 걸로 따지면 그분들이 1세대고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만 이제 배정원 선생님이나 유승국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연배를 가지고 말하면 한 1.5세대쯤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충열 선생님, 그다음 그 뒤로 이제 뭐 뒤라기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성대 안병주 선생님이라든가 저 고대 이제 윤사준 선생님, 또 동국대 계시던 뭐 송석구, 송재훈, 뭐 또 성대 송황윤 이런 선생님들이 보통 한 1930년대 포진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2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연배로 보나 실질적으로 하신 역할로 보나 2세대의 그냥 선두주자였고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 철학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한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고 봐야 되죠. 네. 그 세대 구분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는 그 1세대 분들은 뵌 분이 거의 없고요. 저도 없어요. 이제 그 2세대 김충현 선생님 세대 분들부터 이제 그렇죠. 사실 그렇죠. 학부 때 책을 저 읽고 우리들 스승 세대죠.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그 선생님하고 세대. 저하고도 같은 세대인 것처럼 거의 전 같은 연배로. 선생님이 저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시는데 그래요? 그 선생님 70년대 학번이시죠? 저는 이제 학교를 늦게 들어갔어요. 학번은 아. 80년대 초반 학번인데 네. 제 나이로 들어갔으면 70년대 학번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8년? 네. 네, 그 58년생이시면 그 유명한 개띠죠. 네, 제가 68년. 그러니까 딱 이제 10년 터울인데 그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하긴 뭐 요즘 뭐 세대가 30년 단위가 아니라 뭐 10년 단위고 또 뭐 학년 단위로까지 세대를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확률이 그런 다를 것도 수 있겠죠. 있지만 제 느낌에는 그 김충현 선생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고려대학교의 그
큰 스타 한 분이 나오셨잖아요. 뭐 도울 선생님. 네, 예. 그 도울 김혁 선생님이 혜성같이 그 광화문에 등장하기 전과 그 이후의 어떤 동양 철학의 모습, 그 다음에 대중적인 호응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다르긴 하지 않습니까? 그 도울 선생이 그 철학, 특히 동양 철학의 어떤 대중적 관심을 증폭시키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중천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어떤 기반을 하나씩 쭉 이렇게 쌓아갔다면은 그런 어떤 토대 위에서 도울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그 대중적 어떤 그 폭발이라기보다는 대중적인 관심이 이제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물론 거기는 이제 도울 선생의 어떤 그 아주 독특한 어떤 퍼스널리티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그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역할을 했고 그렇죠. 네. 그 저는 사실 김충현 선생님을 먼저 그 알게 된 게 아니라 도울 김혁 선생님을 먼저 책으로 그런 분들 알게 그런 분들이 됐는데 많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보로는 도울 선생님이 철학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낸 두 분의 스승이 계신데 첫 번째는 이제 소홍렬 선생님 이화여자대학에 네, 계시다가 네, 이제 포항공대에 네, 계셨던 그 소홍렬 선생님의 강의를 접하면서 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고려대 철학과로 가셨고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서양 철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재학 중에 김충현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들었던 동양 철학 강의와는 완전히 격이 다른 막 한자를 막 유창하게 쓰시고 그걸 중국어로 읽으시고 하면서 거기서 동양 철학에 대한 결심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뭐 제가 전 직접적으로 도울 선생의 뭐 이제 그 제자가 아니니까 그 내면은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도울 선생이 쓰신 글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땅 어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기 또 준천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 중앙일보에 기고한 그 어떤 추도문이 있었는데 네. 그 두 분의 어떤 인연을 얘기한 추도문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4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 김충현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어쩐 신참 교수니까 다른데 경북대인가 계명대에 있다 오셨긴 했지만 신참 교수니까 이제 뭐 얼마나 아는지 이제 학생들이 테스트하고 싶은 뭐 이런 네.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뭐 노자 일장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중천 선생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워낙 명필이시니까 칠판에 쫙 써내려가면서 네. 이제 그걸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 도울 선생이 이제 뭐라더라 한 방 먹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중천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보시던 그 노자 왕필주 책을 이제 도울 선생을 주면서 거기 이렇게 뭐 메모도 돼 있었던 거 그러는데 그걸 줬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도울 선생이 거기서 그랬나? 하여튼 그게 자기 평생의 어떤 그 학문적 어떤 그 방향이나 학문적 어떤 그 내용에 상당한 어떤 그 이정표적인 거였다 이러면서 그때 그래서는 그 노자 왕필주가 지금도 자기 서가에 꽂혀 있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두 분의 관계가 좀 그러니까 도울 선생이 동양 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중천 선생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동양 철학 특히 또 그분이 그 주로 노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죠? 도울 네. 선생이. 그래서 그 노자를 깊이 있게 어떤 그 내공을 쌓아 나가기로 어떤 계기가 된 그런 것들은 중천 선생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거기서 또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그 CR 함석헌 선생님이 이 동양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이제 평양에서 이제 그 중학 시절에 유영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 유영보 선생님이 함석헌 선생님께 드렸던 책이 노자. 그래요? 그게 이제 함석헌 평전에 나오거든요. 그 영모 선생님 그 노자 우리말을 풀이한 그 책이 있죠? 네, 그런 책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전까지는 함석헌 선생님이 동양 고전에 대해서는 소양이 없으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독학을 하셔서 그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노자였는데 이 중천 선생님이 도울 선생님께 드렸던 책도 하필이면은 왕필 주본 노자였다. 제가 그걸로 그러면 성사를 선생님 했지 않습니까? 왕필 전공이네, 그죠? 네. 왕필주 전공이네요. 다 그렇게 인연이 다 그렇게 닿네요. 그러니까 되게 반갑죠.
왜냐면 사실 저는 동양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게 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베스트셀러였지 않습니까? 87년도에 그렇죠. 제가 그 책을 도서관 한 귀퉁이에서 읽다가 아, 나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 뭐 그런 경험은 이제 저도 있는데 저도 당연히 철학과 들어갔을 땐 당연히 철학은 서양 철학이고 네. 동양 철학은 무슨 좀 미아리 간판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서양 철학을 뭐 그땐 대학원까지 계속 이 길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서양 철학을 생각했는데 그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으로 확 바뀐 게 이제 김춘일 선생님, 중천 선생님 강의 때문이었죠. 그래서 2학년 1학기인가? 제 같은 거 1학년 들어가서 뭐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꼴에 또 고민도 많고 그래서 1년 휴학하고 또 다시 복학하고 이러다가 2학년 1학기 때 이제 그때 김춘일 선생님이 이제 대만 그때도 연구 교수인가 한번 갔다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래서 교수 명부에는 있죠 이름이. 그래서 나는 딱 이름부터가 아이고 이 양반은 뭐 그때 충렬 이건 뭐 보나 마나 이 양반은 뭐 아주 하고 고리타분하고 뭐 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철학사를 강의하셨는데 이제 전공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장자를 강의하시는데 이제 일종의 쇼크를 먹었죠. 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네. 또 저걸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동양철을 해야 되겠다, 중국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았으니까. 그 첫 번째 강의 때 그 김치현 선생님의 매력에 빠지신 거네요. 바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중국 철학사에서 그분은 중국 철학사 강의할 때 그 소위 말하는 3대부터 하운주 특히 이제 네. 서주 주공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한 중간 시험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장자는 이제 한 5월쯤 가서 이제 하니까 그때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추만은 그래도 썼는데 그 고려대학교 서관이 문과대학 2층 강의실 기억하는데 그리고 뭐 어떤 제 나름대로 뭐 인생의 궤적이 있다면은 그 1983년인가 그 한 5월 햇볕 아주 좋은 어느 날 그 서관 2층 강의실에서 들은 강의 때문에 인생의 진로가 바뀐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게 많이 바뀌잖아, 그죠? 학부나 대학원 들어갈 때는 뭘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선생님이나 뭐 나 같은 어떤 계기에서 전공을 바꾼 경우들이 많잖아요. 참. 그래서 한편으로 후회돼요. 그렇죠. 전 후회되지만 또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뭐라 해야 되나 또 보람 있는 일도 있었고. 뭐 손익 계산서를 딱 그렇죠. 두드려 봐야 네. 나중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그 그리스 고전 철학을 이제 공부하려고 막 그런 결심을 이미 이제 대학 1학년 1학기 때 나름대로 잡았었는데 그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넘어온 것 거의 같아요. 뭐 그때는 아주 좀 대단했죠 그 책이. 근데 저는 이제 김춘현 선생님 같은 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제 저도 한 30년을 이제 이른바 철학 공부를 했다라고는 말하기 힘들어도 철학계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학문이 도대체 뭘까? 이게 과연 몇십 년, 뭐 40년, 50년, 60년씩 이렇게 붙잡고 있을 만한 그런 학문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갖는데 사실 이 김춘현 선생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요. 김춘현 선생님께 철학이란 뭘까? 사실 새삼 궁금해지거든요. 글쎄요 철학이란 무엇일까보다 이제 그 철학에서도 이제 중국 철학 넓게 말하면 동양 철학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느냐가 이제 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얘기하면 이제 그 중천 선생의 스승이신 그 방동미 선생 중국의 이제 그 네. 신유가로 하나로 분류되는 방동미 선생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동미 선생이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제자들한테 강의하고 또 중국 철학사나 이런 책을 쓰신 거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생철학, 뭐 생명철학, 어떤 이 세계를 어떤 생기적 구조로 파악하는 그러면서 그 이론적인 분석보다는 그럼으로써 어떤 이 자아와 세계가 하나의 이렇게 그 정감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높이 평가하시고 그런 걸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천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 철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이론 분석, 정치한 어떤 논리적 체계 구성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물론 철학의 한 부분이지만은 또 대부분의 동양철이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걸 넘어선 어떤 대상과 나의 어떤 그 정감적 교류 이런 것을 되게 중시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뭐 그 경지까지는 안 갔더라도 그런 만약 그런 식으로 철학을 공부하고 사유를 한다면은 뭔가 자기가 점점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고 넓어진다는 느낌을 계속 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삶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철학을 추구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지난 그 20세기 이제 100년 동안 그 뭐 아주 그 큰 틀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아무래도 철학이라는 학문은 수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뭐 30년,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른바 이 철학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통해서 이 동양 혹은 중국, 뭐 한국 이런 데 철학의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밝히고자 하는 책들이 중심이라면 그 책들의 서장에는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소피라고 하는 서양의 학문이고 이게 그리스어인 필로소피아로부터 온 거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동아시아에도 있었고 주로 이제 육아 철학, 뭐 도학 이런 철학이 이런 학문 전통이 서양의 철학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톤으로 말씀하시는데 김충현 선생님은 이제 또 그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서양식의 정의 방법이라면 물론 말로 따지면은 저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앞서지만 그 철학적 활동으로 따지면 그 전애들이 말하는 방법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적인 것이라면 동양은 성격이 좀 다르다. 특히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중국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철학의 용어를 수입된 것이 아니라 말만 수입된 거지 전통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특히 강조하는 게 이때 말하는 그 소피아, 서양의 지혜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게 오히려 전통 용어로 따지면은 뭐 위즈덤 혹은 인텔리전스 이런 표현으로 해왔던 것에 동양의 전통은 가깝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용어는 덕성지지. 예. 덕성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마 김 선생님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는 여전히 그게 하나의 뭐라 해야 되나 하나의 문제 의식이었죠. 동양 철학이 철학이냐 하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그때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서양 철학이 쥐고 있었고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이성 철학이 쥐고 있었고 그죠? 네. 그게만이 철학이다. 특히 인식론적인 것이 강한 그런 것이 철학이다라는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그쪽에서 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그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뭐가 우리도 비슷한 게 없으면 이거 좀 그렇지 않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뭐 모든 역사 그렇듯이 어떤 개념의 의미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덜어지고 보태지고 하면서 계속 그 개념의 의미는 이제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크게 고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철학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서양 철학 그중에서 특히 인식론 중심의 어떤 이성주의 철학의 본령이라고 보던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천 선생님 아마 뭐 대가시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자신 있게 그 철학이 거기에만 철학이 아니다. 지금 말씀드린 덕성지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더 고양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철학이 되야지 그렇지 않은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었는가. 우리는 뭐 그때까지 그런 말할 그 잽도 안 되고 또 머리에 든 것도 없었으니까 여전히 그런 문제를 고민했지만은 뭐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충현 선생이 저 중국 철학서를 보면은 시가성철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경 이제 그 중국적인 사회가 시경 서경 이런 그
그것부터 시작됐다. 서주 시대부터 시작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시, 그다음 노래, 그다음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 이제 성인을 얘기하니까 그 성인 철학자 이런 사람들의 역할,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중국 철학의 어떤 지표, 새로운 장을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또 얘기를 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인식론적인 알미나 지식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동미 선생 하면은 천인화해. 화해. 그렇죠. 네. 이게 이 자연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 통찰, 체험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서 어떤 인간의 어떤 삶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철학이다. 이게 이제 생철학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동미 선생님께 그런 천인화해라고 하는 말이 그분의 철학을 대표하는 말인 것처럼 중천 선생님께 이 평생 천착하셨던 그 이 철학 연구의 소산 아니면 나름대로의 확신 아니면 철학적인 내용 어떻게 표현하면은 딱 이게 중천 선생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천 선생님의 어떤 그 강의를 듣거나 중천 선생님의 책을 이렇게 본 사람이면 거의 아마 합의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리원융 이제 여기도 지금 중천 철학도서관 입구에 그 정리원융 그 이치리자하고 이제 감정 정자 정이 정하고 리가 원융 둘이 이렇게 아주 그 융화돼야 된다는 걸 표현인데 제자들인데도 무슨 저 그 시좀 써주십시오 그거 아주 즐겨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중천 선생님 철학의 알파의 오메가는 정리원융이다. 그 리는 철학인 이상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리죠, 그죠? 어떤 이치, 이론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한 것은 철학이 아니다. 거기에 정감의 세계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그 이성과 정감이 같이 감성이 같이 이렇게 녹아드는 그런 식의 것이 진정한 철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거는 방병희 선생도 상당히 강한 어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아마 정리원융이 김충현 선생의 어떤 이 철학을 특징적인 대표적인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뭐 짧은 소견에서 보면은 서양 철학사는 대체적으로 감성의 영역을 배제시키려고 했죠. 특히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고 그것은 어쨌든 그 이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일관성 있고 불변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항상 그런 것, 뭐 데카르트가 말하는 정념이라든가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충동 같은 이런 것들 뭔가 불온하고 뭔가 이 불순하고 이게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제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서양처럼 상당히 좀 강하죠, 그죠? 이 철학사를 보면은. 그런데 동양은 그러니까 중천 선생이 시가 성철이라는 그 개념을 용어를 쓰면서 중국 철학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중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감성이나 정감의 영역은 배제돼야 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음 세계를 접하고 세계와 교감하는 것은 결국 정감의 차원에서 먼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생각이 따라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양 철학의 그것이 이제 본질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국 철학사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중국 철학사가 보는 중국 철학이 보는 세계관의 자연관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개는 어떤 생의 약동 같은 거, 뭐 생기라고 그러는데 생기가 충만한 하나의 뭐 하나 뺄 수 없는 완전 하나의 그 정체된 고요했다는 정체가 아니라 완전히 짜여진 그런 식의 세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가장 가치 있는 세계다는 거.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때 말한 인간 중심주의는 이제 서구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런 세계 속에서 인간은 어떤 사유나 어떤 세계와의 공감 교류를 통해서 그런 세계와 어떤 같은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중용 22장에 나오는 그런 거죠. 천지 참여하는 거. 그 인간의 천지가 이 세계가 운동 변화하는 과정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레벨을 이제 동양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철학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굳이 뭐 비슷한 차를 든다면 이제 베르송이나 뭐 이런 어떤 류의 철학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다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만 철학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철학이 뭔가 이런 것을 속에서 중천 선생님 철학을 그럼 어떻게 평소 강조하신 철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반쯤 농담이지만 이 인간이 천지의 화육에 참여한다 이런 식의 이제 동양고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면은 일반 분들은 상당히 이제 당혹해하고 그 뭐지 신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가 바뀌고 예, 이런 것 자체가 인간이 어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의 공창자로서의 그 역할을 해왔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일단 인구수만으로 인간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만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자연에 대해서 관여하는가라고 하는 게 인간 자체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과거의 동양 철학이 고민했던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경험할 수 있는 저도 그 조제 말한 중용 이휘장 같은 거 뭐 그 자기의 본성을 다 구현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본성을 구현해 줄 수 있고 사물의 본성을 구현해 줄 수 있고 나가서 뭐 천지와 하나가 된다 이런 식의 천지창의 저도 옛날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인간이 천지와 삼재사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천지인 네. 천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되게 그게 잘 안 와닿았어요. 물론 지금 와닿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도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인간이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앞으로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이 천지라고 얘기되는 이 자연과 하나의 뭐 동반자로 해야 되나 서로 호혜적 관계 속에서 그죠? 호혜적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는 뭐 맞다기보다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천지로 대표로 되는 자연을 내 삶의 동반자로 본다면 만약 우리가 누구를 내 삶의 동반자를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내 욕심대로 그 사람을 막 어떻게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간은 아마 그 뭐 파스칼이 그랬나요? 그 우주는 물방울 하나로도 인간을 죽일 수 있지만 인간은 그 우주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천지라고 동양에서 말하는 천지라고 얘기되는 그 자연의 운동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이것이 무엇을 동양식으로 말하면 생명이 끊임없이 지옥에서 생생하는 것처럼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존재는 삼남한상 가운데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은 같이 걸어가는 이 자연이 어떤 궤적을 그려가고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을 끊임없이 생성해내는 것인지 아는 존재고 그런 점에서 같이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가는 존재다. 어떤 그런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살고 죽을 때는 흔쾌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식의 존재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으로는. 그런 것들은 하여튼 현 단계에서 되게 우리가 그게 뭐 앞으로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동성애를 막론하고 인류가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온 그런 지적 유산 가운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대는 여러모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반추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정리원흉이라는 말로 집약되는 그 몇십 년에 걸친 그 중천 선생님의 탐구이자 그 깨달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들어간 거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 본다면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례들에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응용하고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후대에 남겨진 그 후배 학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남겨진 숙제일 터인데 저는 2020년도에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그 작년 연말에 네. 선생님께서 저에게 또 짧은 글을 하나 좀 네. 써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뭘 쓸까 막 고민을 하다가 했던 그 기고했던 글이 K 철학은 가능한가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은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 중국에서
오랫동안 그 뭐 유학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뭐 자신들이 원류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요즘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자랑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고 알고 있는 공자랑 모습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지? 왜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자가 내가 알고 있는 공자랑 뭐가 다른 거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보려다 보면 결국은 내가 읽었던 책, 내가 가르침을 얻었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철학은 저 2500년 전에 공자라는 인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앞세대의 스승들, 선배들로부터 온 거구나. 그런 큰 역할을 했던 스승이자 선배들 가운데 한 분이 아마도 이 김충렬 선생님이라면 결국은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가락 끝을 우리가 봐왔는데 그 이전에 그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는 그분이 왜 그런 손가락으로 그쪽을 가리켰을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마침 또 이 중천 선생님의 또 이 기념일을 맞아서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 저는 이제 오늘 그 중천 선생님을 기념하면서 또 추억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한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 예술은 길고 사실 의술이겠죠. 의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근데 아까 이제 중천 선생님의 생애가 그 요즘 추세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짧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히포크라테스에 빗대어 표현해 본다면 비록 생애는 짧았지만 그 철학은 장구하지 않을까라는 말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선생님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